중동 북서부, 인구 약 7만 명의 사막도시 아라이마. 이 지역의 담수화 프로젝트 입찰 조건에 매우 이례적인 문장이 붙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72시간 이내 가동 성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는 향후 모든 수자원 프로젝트에서 영구 제외 조치. 자료 화면에는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이른바 선진국 컨소시엄의 로고가 스쳐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 조용히 대한민국 국기가 등장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최소 30조 원 이상의 장기 투자 가능성이 점쳐지는 핵심 사업으로 그동안 독일계, 미국계 기업들이 수차례 도전했지만 고온, 고염도, 모래폭풍이라는 3중 환경 변수 앞에서 번번이 좌초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치, 경제적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중동의 수자원 패권이 바뀌면 건설, 플랜트, 에너지, 농업, 관광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재편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특히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걸프 국가들은 어느 나라의 기술을 표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의 동맹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숫자로 보면 더 극명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아라이마 일대에서 시도된 대형 담수화 프로젝트는 공식 통계 기준 최소 7건, 투입 예산 약 6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실제로 가동 중인 플랜트는 0개입니다. 그야말로 돈은 태우고 물은 못 뽑아낸 사막의 블랙홀로 기록되어 왔죠. 그런데 이 불가능의 땅에 단 컨테이너 3개, 인원 7명, 그리고 72시간 내 가동이라는 파격 제한을 들고 들어온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전해지면서 중동과 유럽의 시선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도시에, 왜 이 시점에 한국이란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반대했던 한 유럽 출신 기술자는 무엇을 목격하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저는 클라우스 베버입니다. 58살이죠. 과거 독일계 대형 엔지니어링 그룹의 수석 기술자로 일했고 지금은 사우디 국영수자원 공사의 특별기술자문위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다시 아라이마로 불려온 날 회의실 스크린에는 이런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 스마트 모듈 방식 72시간 시운전 제한, 예비심사 통과. 제 안색이 굳었죠. 15년 전 이 도시에서 제가 이끌던 프로젝트는 3년 공사, 20억 달러 투입, 가동기간 4개월을 끝으로 폐쇄됐습니다. 필터 막힘, 전력 과부하, 모래폭풍 피해. 독일식 완벽한 설계는 극한 환경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책상 위에서만 완벽한 엔지니어라는 낙인을 찍힌 채 유럽 본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머릿속에 값싼 아시아 기술은 위험하고 불안정하다는 등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났죠.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무너져 내리던 플랜트, 제 설계도를 비웃듯 휘어져 버린 파이프들, 그리고 본사에서 날아온 차가운 해고 통보.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10여 년 전 인도네시아의 한 공장에서 컨설팅을 맡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현지 하청업체가 안전 규정을 무시해 작업을 강행했고 그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죠. 서류상 책임은 하청사였지만 지역 언론은 유럽 기업이 값싼 아시아 노동력을 착취하다 사고를 냈다고 몰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 아시아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시장이었고 저를 무능한 악당으로 만들었던 공간이었습니다. 한국도 제게는 그런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일 뿐이었죠. 회의실에서 젊은 사우디 실무자가 물었습니다. 베버 박사, 한국 안 됩니다라고 단정해도 좋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조금은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72시간? 그건 기술 제한이 아니라 마케팅 문구입니다. 하지만 회의는 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파이살 빈 라시드 국장이 자료를 넘기기 시작했죠. 그는 36살의 젊은 영국 유학파 출신으로 석사 논문 주제가 바로 한국의 수자원, 도시개발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파이살은 숫자로만 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아라이마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은 직접, 간접 포함 약 6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가동 중인 설비는 세금은 사막에 뿌려졌고 우리는 정치적 신뢰까지 잃었습니다. 화면에는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등 여러 나라의 국기와 함께 실패, 중단, 설계, 단계 종료 같은 자막들이 차례로 떴습니다. 파이살은 슬라이드를 넘겼죠. 한국 사례, 부산 기장 해수 담수화, 중동 타깃 시범 프로젝트, 고염도 환경에서의 파일럿 성공 기록. 단 세부 데이터는 각국 언론, 학술 자료를 종합한 추정치에 가깝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파일럿 테스트와 아라이마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중동의 정치, 관료제, 기후 변수까지 감안하면 72시간이 아니라 721도 모자랄 겁니다. 파이살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독일식 완벽한 설계도, 미국식 군사기술도, 일본식 정밀함도 이 도시에서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잃을 게 있습니까?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료 화면에는 한국 컨소시엄의 제안서 핵심 문장이 확대됐습니다. 기존 독일 설비의 40%를 재활용, 스마트 모듈로 통합. 72시간 이내 1일 5,000톤 시운전 달성 후 단계적 확장 모델 제안. 제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기존 독일 설비 40% 재활용. 그건 곧 제 실패를 한국이 부품 창고로 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제 자존심은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수치는 냉정했습니다. 새 설비를 처음부터 짓는 서구 컨소시엄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약 30% 이상 낮게 추정되는 한국안이 재무부와 왕실, 재정위원회 쪽에서 점수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뒤 파이살은 제게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한국 제안조건부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단 박사님이 기술자문위원으로 현장을 직접 검증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아시아 기술을 내 눈으로 끝까지 확인하라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뒤틀렸습니다. 제 실패를 다시 목격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뒤섞였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막은 누구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프로젝트 D-이틀. 아라이마 인근 소도시 공항 도착장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한국팀이 컨테이너 몇 개, 사람 몇 명으로. 제가 실패한 격전지를 뒤집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제게는 모욕에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게이트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양 관광객, 중동 비즈니스맨들 사이로 검은 작업복 차림의 7명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파이살이 먼저 다가가 인사했죠. 어서 오십시오. K-워터 글로벌 프로젝트 팀이시죠? 그들 중 한 명, 약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팀 리더 한지후 책임입니다. 먼 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유창한 아랍어 한 문장이 이어졌죠. 비 이스미 알라 하자 샤라푼 라나.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정도의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공항 입국장 옆에서 지켜보던 제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독일, 미국 팀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영어 이외의 언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죠. 현지 음식을 먹지 못해 투덜거리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제 시선은 장비로 향했습니다. 카고 구역에 내려진 컨테이너 3개. 크기도 외형도 제가 익숙한 거대한 플랜트 설비와는 거리가 멀었죠. 저게 전부인가? 제 속마음이 그대로 표정에 드러났습니다. 한국팀이 숙소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한지우는 조용히 태블릿을 열어 기존 설비 도면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옆 차량에 탔지만 그들의 대화 일부가 들렸죠. 여기 15년 전 독일 설계, 기초는 정말 완벽합니다. 다만 이 환경에서 운영하기엔 너무 크고 너무 느리죠.
옆자리에 한국인 여성 엔지니어 문소연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도시의 실패를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로 보고 왔습니다. 데이터로 본다고요? 제 실패가 그들에게는 학습 자료란 말입니까?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죠. 한지우는 아라이마로 향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래빛 지평선 너머 15년 전 제가 세웠다가 무너진 거대한 탱크 실루엣이 아직도 덜 녹슨 채 서 있었죠. 이틀 뒤 그 탱크 옆에서 저와 한지우의 시선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라이마 외곽 모래바람에 반쯤 묻혀있는 옛 플랜트였습니다. 제가 설계했던 거대한 역삼투압 탱크와 파이프라인이 해가 바뀔수록 녹이 슬어가고 있었죠. 한국팀은 도착하자마자 장비를 펼치기보다 먼저 폐플랜트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한지우가 말했습니다. 먼저 선배들의 설계부터 배워야죠. 저는 그 표현이 낯설었습니다. 제 실패작을 선배들의 설계라고 부르는 태도. 뭔가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죠. 그건 제가 예상하지 못한 존중이었습니다. 문소연 박사는 파이프 표면을 두드리며 체크했습니다. 강제 상태 양호, 내부 코팅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정도면 20년은 더 씁니다. 전기 담당 한국 엔지니어가 패널을 열고 배선을 봤습니다. 유럽 규격이라 안정성은 최고인데 환경 센서가 이 기후를 못 따라간 구조네요. 센서만 교체하면 이 라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내뱉었죠. 우리는 다 뜯어내고 새로 짓는 쪽을 택했지. 한국팀은 폐플랜트의 일부를 새 피가 흐를 혈관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기초, 탱크, 주요 배관은 살리고 핵심 모듈과 제어 시스템만 스마트 모듈로 교체하는 그림이었죠. 현장 브리핑에서 한지우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도시가 실패했던 이유는 기술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환경과 운영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비를 키우는 대신 상황에 맞춰 스스로 조정하는 작은 장비를 여러 개 가져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제가 젊었을 때 배웠던 교과서적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대형 설비일수록 단위당 효율은 높아진다. 하지만 한국팀의 발상은 정반대였죠. 극한 환경일수록 고장 나도 전체가 마비되지 않는 작은 모듈이 유리하다. 그날 밤 파이살은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신 한국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예상 밖의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적어도 이 사막을 실험실 연장선 정도로 보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군요. 그 말은 아직 믿지는 않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15년 동안 굳어있던 편견의 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운전 D-데이 오전 9시였습니다. 폐플랜트 옆에 한국식 스마트 모듈 사기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크기는 냉장고 2~3개를 붙여놓은 정도였지만 내부에는 그래핀 필터, AI 제어보드, 고효율 펌프가 촘촘히 들어있었죠. 한지우가 선언했습니다. 최초 목표는 하루 5,000톤입니다. 아라이마 도시 인구의 기본 생활용수를 커버하는 수준이죠. 저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72시간 안에 그걸 보여주겠다는 건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안에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죠. 한국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과 그들도 결국 실패할 거란 냉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밸브가 열리고 펌프가 가동됐습니다. 처음 나오는 물은 탁했고 미세모래와 잔류 염분 때문에 맛도 좋지 않았죠. 현장에 모인 일부 관료들은 속삭였습니다. 와라, 또 실패야. 하지만 문소연 박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 옛 설비와 배관에 남아있던 물입니다. 진짜 평가는 최소 10분 이후부터입니다. 10분, 20분, 30분. 두 번째, 세 번째로 흘러나오는 물은 눈으로 봐도 맑기가 달라졌습니다. 파이살이 수질 측정기를 들고 직접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염도 0.2%대, 탁도 0.1NTU.
국제음용수 기준 충분히 안전한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숫자 앞에서 회의실의 말도 편견도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플라스틱 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죠. 이 맛은 15년 전에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 플랜트를 처음 가동했을 때 그때도 맑은 물이 나왔었죠. 차이가 있다면 이번엔 설비 규모가 훨씬 작고 에너지 소비량도 절반 이하로 계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의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죠. 15년 전 제가 만들어낸 물과 똑같았지만 이번엔 제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저녁 회의에서 파이살은 말했습니다. 첫 12시간 수질, 생산량 데이터 모두 기준 이상입니다. 문제는 이 사막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겁니다. 저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가 실패한 것도 항상 처음 사흘이 지나고 난 뒤였으니까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의 악몽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사흘째 되던 날 밤 몰아쳤던 모래폭풍, 그리고 그 이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던 기억.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절반을 넘어갈 즈음 사막의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하늘이 누렇게 변하고 기상 센서에 경보가 떴죠. 샌드스톰 가능성, 풍속 최대 시속 110km 예상. 사우디 관료들은 일제히 말했습니다. 장비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일단 가동을 멈추죠.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설비는 멈추는 순간 필터가 굳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계속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방어입니다. 그 말은 장비를 희생해서라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과거 제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바로 이 모래폭풍 앞에서 저는 설비를 멈추라고 지시했죠. 그 결과 필터는 모래, 염분과 함께 굳어버렸고 플랜트 전체가 폐쇄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기억이 지독한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죠.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야는 10m도 채 안 보였고 모래가 피부를 칼날처럼 때렸습니다. 전력 케이블이 끊어지고 경보음이 울렸죠. 메인 전원 차단, 펌프 속도 급감, 필터 압력 불안정. 이번에도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입안이 바싹 말랐죠. 그때 한지우가 방폭 헬멧을 뒤집어쓰며 외쳤습니다. 보조 전원, 차량 배터리 10대면 2시간은 버팁니다. 우리가 직접 연결하죠. 사우디 현장 인부들이 망설이자 뜻밖에도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저였습니다. 현장 차량 전부 모으게. 유럽식 규정대로라면 이건 규정 위반이지만 지금은 현실이 더 중요하네. 제 목소리는 과거의 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지켜왔던 원칙, 교과서적 완벽함, 안전규정.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엔 의미가 없었죠. 모래폭풍 속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저, 그리고 사우디 인부들이 함께 케이블을 엮고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스파크가 튀고 펌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죠. AI 제어 화면에는 이상 징후에 대응하는 연속 명령이 흘렀습니다. 역세청 모드 진입, 유입 각도 조정, 펌프 속도 70%로 감소, 필터 압력 20% 상향, 모래 유입 최소화 패턴 적용. 저는 제가 한때 장난감 기술이라 비웃었던 AI 제어 알고리즘이 지금 이 순간 제 목숨과 경력을 함께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편견의 성벽이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이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메인 펌프 베어링에서 비정상적인 진동이 감지됐을 때 한국기계 담당 엔지니어 박도현이 외쳤죠. 독일 펌프, 남아있는 거 있죠? 저는 답했습니다. 폐창고에 내가 마지막까지 포기 못하고 남겨둔 게 하나 있네.
그 펌프는 제 실패를 상징하는 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창고 한 구석에 덮여 있던 것이죠. 그걸 다시 꺼낸다는 건 제 상처를 다시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펌프는 한국식 임기응변과 결합해 새로운 심장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타이어 고무를 잘라 만든 임시 패킹, 보강 용접, AI 제어에 맞춰 재세팅된 압력감. 박도연은 제 펌프를 마치 수술하듯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베버 박사님, 이 펌프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기본 설계가 튼튼해서 지금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목이 메었습니다. 15년 동안 누구도 제게 해주지 않았던 인정이었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새벽 아라이마의 플랜트는 여전히 물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래투성이가 된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15년 전 제가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죠.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살아있는 플랜트. 한지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도 모래와 땀으로 범벅이었죠. 박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박사님이 차량 배터리 연결하자고 하지 않았으면 저희도 포기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15년 전에 이렇게 했어야 했네. 규정만 지키려다가 현실을 놓쳤지.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오랜만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뭔가 배운 것 같아.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웠죠. 그건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도 0.15%, 탁도 0.08NTU, 중금속 미검출. 모든 항목에서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수치였죠. 파이살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박사님,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수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문소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역세척 시스템이 폭풍 중에도 계속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래 입자들이 필터를 물리적으로 세척하는 효과를 냈죠. AI가 그걸 감지하고 최적 압력으로 조정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 전 저는 폭풍을 적으로만 봤죠. 하지만 한국팀은 폭풍조차 활용할 수 있는 변수로 본 겁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적 깨달음이 아니었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72시간째 되던 날 오후 최종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생산량 5,200톤, 목표치 104% 달성. 에너지 효율 기존 독일 플랜트 대비 153% 향상. 유지보수 인력 7명으로 운영 가능. 숫자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제 1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파이살이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 72시간 시운전 성공. 본 계약 체결을 승인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들은 해냈군요. 한지우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도 함께 해내신 겁니다. 박사님의 설계가 없었으면 저희도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8평생 현장에서 흘려본 적 없던 눈물이었죠. 그건 후회와 감사와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제 실패를 아시아 탓으로 돌렸습니다. 값싼 기술, 위험한 하청업체, 규정을 무시하는 문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제 안에 있었죠. 저는 사막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사막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갈랐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라이마에서 악몽 없이 잔 밤이었죠. 그로부터 3개월 뒤 플랜트 확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5,000톤에서 3만 톤 규모로 확장하는 첫 단계 공사였죠. 저는 유럽, 중동 협력 디렉터로 정식 임명돼 한국팀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쌓아온 유럽식 방법론과 한국식 접근법이 충돌할 때가 많았죠. 어느 날 배관 설계 회의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럽 안전기준상 최소 3중 백업이 필요합니다.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에서는 백업이 많을수록 고장 지점도 많아집니다. 대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고장을 예측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즉시 반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핵심 라인은 3중 백업을 유지하되 AI 모니터링을 추가하는 거죠.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면 어떻겠습니까? 한지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합니다. 역시 베버 박사님이시네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서로를 배워갔습니다. 유럽의 체계성과 한국의 유연성이 만나 새로운 방법론이 탄생했죠. 6개월째 되던 날 첫 번째 주거 단지가 완공됐습니다. 수로를 중심으로 양옆에 200가구가 들어서는 작은 마을이었죠. 입주식에 참석한 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라이마에서 평생을 산 70대 남자였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저는 평생 물을 사서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손자는 물로 씻고 물로 놀 수 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진짜 원했던 건 바로 이거였죠.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 저는 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진짜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죠. 그리고 한국팀을 가리켰습니다. 1년째 되던 날 아라이마는 지도에서 다른 색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사진에는 모래색 지형 사이로 푸른 수로가 길게 뻗어 있었고 양옆으로 초록색 농장이 띠처럼 생겨났죠. 하루 100만 톤 생산 규모로 확장된 한국식 스마트 플랜트, 20km 길이의 수로, 그리고 그 수로를 따라 세워진 주거지, 학교, 병원, 작은 공장들. 사우디 정부는 이곳을 사막 수자원 신도시의 모델로 삼고 한국과 합작으로 아라이마 수자원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그 연구센터의 유럽, 중동 협력 디렉터 명함을 갖게 됐습니다. 15년 전 실패의 책임자로 기억될 뻔한 제 이름은 지금은 기존 유럽 설비와 한국 모듈을 연결시킨 브리지 역할을 한 전문가로 다시 기록되고 있었죠. 수로 옆 벤치에 앉아 저는 한지후와 나란히 물줄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소. 한지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박사님이 남겨둔 설계와 선배들이 만든 기초가 없었으면 저희도 이렇게 빨리 못했을 겁니다. 옆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지만 곧 일어나 수로 가장자리로 달려가 물 한 줌을 떠서 상처를 씻었죠. 15년 전 이 도시에선 물 한 컵이 약값보다 더 비쌌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물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죠. 제 휴대폰에는 독일에 있는 아들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한국 파트너십 TF 꾸린다는데 내년에 서울에 한번 가보려고요. 요즘 독일에서도 K-워터 얘기 많이 나와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꼭 가봐라.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다. 작지만 강한 나라가 어떤 뜻인지.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막의 하늘은 여전히 뜨겁고 푸르렀죠. 하지만 15년 전과는 다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때는 제 실패를 지켜보던 차가운 하늘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도요. 한국이란 나라는 제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배우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을요.
2년째 되던 해봄 아라이마 연구센터 개소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관 앞 대형 스크린에는 지구본이 회전하며 파란 점들이 하나둘 찍혔죠. 중동, 북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물 부족 지역에 설치된 한국식 스마트 모듈의 위치를 시각화한 지도였습니다. 행사장에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고위 인사들, 유럽 각국 대사, 한국 정부 대표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지 한 도시의 성공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5년 동안 실패했던 사막 실험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나라의 이름이 새롭게 각인되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모래 폭풍 속에서 케이블을 붙잡고 뛰던 사람들, 야간 작업에 땀을 흘리던 엔지니어들, 그리고 작은 컵에 담긴 맑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눈시울이 붉어졌던 노인의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쪽에서 조용히 그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15년 전 재계 아시아는 값싼 인건비, 위험한 하청업체의 또 다른 이름이었고, 한국은 그저 중간재를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계 한국은 실패의 잔해에서 새길을 찾는 나라, 그리고 자신의 기술을 파트너와 나누는 나라로 바뀌어 있었죠. 행사 막바지 사회자는 저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라이마의 과거와 현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베버 디렉터의 인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도시의 첫 설계를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오랫동안 이곳이 내 인생의 실패 지역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진짜 실패는 사막을 숫자로만 바라봤던 제 시선이었고, 진짜 성공은 이 사막을 사람이 사는 곳으로 본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죠. 그 팀의 이름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지요.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죠. 그 순간 화면에는 이런 자막이 겹쳐 올라갔습니다. 기술의 시대 진짜 경쟁력은 상대의 실패를 딛고 함께 서는 용기에서 나온다. 그리고 세계 지도에서 작은 반도 하나가 조용히 확대됐습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나라, 코리아. 행사가 끝나고 저는 한지후와 함께 연구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아라이마 전체가 한눈에 보였죠. 15년 전 이곳은 모래와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푸른 수로를 따라 생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지후가 말했습니다. 베버 박사님, 사실 저희가 처음 이 프로젝트 제안받았을 때 많이 무서웠습니다. 15년 동안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도전했습니까? 한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박사님의 설계도를 봤기 때문입니다. 기초는 완벽했어요. 단지 환경을 이해하는 방식만 달랐을 뿐이죠. 그래서 저희는 박사님의 기초 위에 저희 방식을 더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제 실패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누군가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었다는 깨달음. 저는 한지후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실패에 의미를 부여해줘서요. 한지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박사님은 이 사막에 첫 씨앗을 뿌린 분이에요. 저희는 그 씨앗에 물을 준 것뿐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아라이마를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수로가 마치 사막을 가로지르는 황금빛 강처럼 보였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엔지니어란 완벽한 설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란 상대의 약점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극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국이란 나라는 나에게 그걸 가르쳐줬다. 58평생 배우지 못했던 가장 소중한 교훈을. 3년째 되던 해 여름 저는 독일 본사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유럽,
중동 수자원 컨퍼런스에서 아라이마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프랑크푸르트 컨벤션 센터 500명이 넘는 엔지니어와 정책 담당자들 앞에 섰습니다. 15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아라이마 프로젝트 성공을 장담했었죠. 하지만 1년 뒤 똑같은 자리에서 실패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엔 성공 스토리를 들고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아라이마를 유럽 기술력의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오늘 저는 그 실패가 어떻게 성공으로 바뀌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스크린에 아라이마의 전후 사진이 떴습니다. 황량한 사막과 푸른 수로가 선명하게 대비됐죠. 핵심은 기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사막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봤지만 한국팀은 사막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독일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베버 박사, 그렇다면 우리 유럽 기술이 한국 기술보다 열등하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유럽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지 환경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한국팀은 바로 그걸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술의 어떤 점이 우수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듈화와 AI 제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패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제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데이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들의 해법을 쌓아 올렸죠.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15년 전 저를 해고했던 옛 상사도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잘했네. 자네가 결국 해냈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한국팀이 해낸 거죠. 저는 그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들과 협력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지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독일에서 발표했습니다. 아라이마 이야기를요. 한지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들 놀라더군요. 한국이란 나라가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었다고요. 한지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박사님과 저희가 함께 만든 결과일 뿐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유럽의 심장부, 제가 평생 일해온 이곳.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아라이마에 가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흐르는 푸른 수로, 그곳에서 놀고 있을 아이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한국 동료들. 4년째 되던 해가을 저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컨퍼런스 홀에서 K-워터 글로벌의 초청으로 강연을 하게 됐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속도였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 차들, 심지어 공항 수소까지. 한지후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베버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드디어 자네 나라를 보게 됐군. 서울 시내를 차로 이동하며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최신 기술들. 한지후가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한국이 이 정도일 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네. 내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새삼 깨닫는군. 저녁에 K-워터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실에는 최신 설비들이 가득했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베버 박사님, 저 박사님 논문 읽고 이 분야에 들어왔습니다. 영광입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실패한 프로젝트가 누군가에게는 영감이 됐다는 사실. 강연 당일 500명이 넘는 한국 엔지니어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아라이마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였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놓쳤던 게 뭔지를요. 진짜 강한 나라는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작아도 바른 길을 가는 나라가 결국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을요. 5년째 되던 해겨울 아라이마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엔 수자원 개발 프로그램이 아라이마 모델을 공식 우수 사례로 선정한 겁니다. 그리고 중동, 북아프리카 15개 도시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죠. 총 사업 규모는 150조 원, 참여 인구는 50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국제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15년 전 실패했던 제가 이제는 성공 모델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첫 번째 확장 도시는 모로코의 사하라 인근 소도시였습니다. 저와 한지우는 함께 현장을 방문했죠. 그곳도 아라이마와 비슷했습니다. 물 부족, 높은 염도, 극심한 기후. 10년 전 유럽 컨소시엄이 도전했다가 실패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베버 박사 10년 전 당신네 팀이 여기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다를까요? 저는 한지우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니까요. 공사가 시작됐고 6개월 만에 첫 물이 나왔습니다. 아라이마보다 더 빠른 속도였죠. 한국 팀은 아라이마에서 얻은 경험을 완벽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지후와 함께 사하라 사막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죠. 한지후가 말했습니다. 베버 박사님, 요즘 한국에서 박사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엔지니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건 없네. 자네들이 다 한 거지. 한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이 가장 어려운 걸 하셨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눈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7년째 되던 해봄전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라이마 수자원 연구센터 명예교수로 남아 후학들을 가르치기로 했죠. 마지막 공식 행사는 아라이마수로 준공 7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그날 수로 양옆에는 나무들이 자라 있었고 농장에서는 신선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 퇴임사는 짧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2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한 엔지니어로, 두 번째는 성공한 협력자로. 그 차이를 만든 건 한국이란 나라였습니다. 박수가 터졌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지우가 제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베버 박사님, 한국팀 전원의 마음입니다. 상자를 열자 작은 플라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클라우스 베버 박사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의 진짜 선배입니다. K-워터 글로벌 전 직원 1동. 저는 그 플라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평생 받은 어떤 상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집에 가. 이제 정말 끝났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통화를 끊고 저는 아라이마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5년 전 이 하늘 아래서 저는 실패의 쓴맛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하늘 아래서 저는 성공의 기쁨을 느끼고 있었죠.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술? 아닙니다. 태도였습니다. 혼자 이기려는 오만함을 버리고 함께 성공하는 겸손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준 건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년 뒤 저는 독일 고향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찾아옵니다. 아라이마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죠.
저는 그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기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를 존중하고 실패해서 배우는 태도. 그게 진짜 엔지니어의 자세입니다. 작년 겨울 한지우가 가족과 함께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벽난로 앞에 앉아 저는 한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나라는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 같나? 한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도전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자네 나라가 강한 이유일세. 크기가 아니라 의지로 승부하는 거지.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죠. 마치 아라이마에서 처음 물이 나왔을 때처럼 조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대한 나라는 땅이 넓거나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작아도 당당한 나라. 그런 나라가 결국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나라를 아라이마 사막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